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요청이 있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2000년 3월 평화와 지혜 문학으로 한국 문학 모태 창간 기록을 발행했습니다. 2001년 10월에 평화와 지혜 문학으로 모태 창간 2호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한울문학 격월간지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8월 한울문학 주체 경향신문 시화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10월 YTN 주체 강원도 고성 설악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한울문학 국내 4대 문예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4월에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 유권자 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호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012년 5월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월간 한울문학 기념 행사를 치렀습니다. 2013년 7월에 주간연합신문 창간 인터넷 신문을 창간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1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절세 세금 발을 내쓰기 감시단을 발족했습니다. 2013년 6월에 우수 국회의원 상임위원 선정 및 지방단체장 선정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23일 정신문화운동본부 제1차 세미나가 바로 이곳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14년 8월 13일 저희 2014 월간 한울문학 창립 14주년 문학대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세미나를 본 장소에서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이상 연락법을 마치고 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 불권자 총연맹 총대이신 서정태 총대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장에 참여하신 내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앞에 프랑카드를 보면 정신문화회복과 정의사연을 사법정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했는데 왜 이런 주제가 우리 앞에 걸려야 되는가 우리 모두 반성할 수 있는 시간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살고 OECD를 선두국으로 진입했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의와 사고 또한 정신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꼴찌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주어지냐? 그 원인은 바로 부정부패, 정의가 실종되는 그런 사회, 그 다음에 정치 실종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황폐화, 이런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은 가장 심도 있게 앞으로 우리 모두 유권자 개개인의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의 진로를 한다면은 사법정의와 정신문화가 일치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그 삶의 의지를, 그 삶의 현장을 바르게 행복의 질서를 덮여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지속돼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희망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희망이 있는 나라로서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누가 해야 하느냐? 오늘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선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일당적으로서 많은 분들이 저 말씀과 발휘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알찬 그런 내용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개회사를 가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때보다 분쟁과 범죄가 많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배고파 굶주렸던 과거에도 우리는 많은 욕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조그만 것도 이웃과 나누라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우리는 도덕, 윤리, 정의를 지키며 숭배했던 맑고 깨끗한 민족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그와 반대로 사람의 양심은 이기에 의한 탐욕으로 오히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생활에서 법은 분쟁과 범죄를 없애고 원칙과 정의를 수호할 책임의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법이 공정을 전제로 중립되어 있지 않고 어느 한쪽의 편에 서 있다면 법은 모두의 법으로서 존재할 목적이 없어질 것이며 그 가치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는 법 집행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고 범죄는 증가하여 국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혼란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경제는 날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실생활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운지, 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늘어나며 흉폭해지는지, 이것은 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재산이며 원칙과 약속의 정의입니다. 법이 법조인들만의 사유재산으로 변질된 지금의 세상은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당 공권력은 국민을 핍박하고 불법 경제는 국민의 피와 땀을 갈취하고 범죄는 날로 치밀하고 흉악해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수년 만에 수십억 원씩 정관료로 부당 재물을 챙긴 법조인들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고 국무총리로 추천되는 이 나라에서 부정부패는 당연히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승소할 수 없는 재판이나 기소될 수밖에 없는 범죄를 승소하게 해주고 범죄를 무마시켜주고 없는 불법 수익입니다. 이것은 도적질 강도짓입니다. 범죄는 처벌을, 분쟁은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법의 집행을 재물과 청탁에 팔아먹는 세상에서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행복해지길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국가 및 정의사회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법부정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부정행위는 사회 전체의 부정패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하던 영웅 호걸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들이 전관적으로 모든 것이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반피아, 모피아, 철피아, 대피아, 법피아까지 국민에게 월급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자들이 자손 대대로 잘 살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고 국가 재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처벌해야 할 법조인들이 범죄와 분쟁을 재물에 흥정하는 세상에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세상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범죄자들의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운명이지만 만들어진 불행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내 후손들을 위해 다 같이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사법정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계기로 사법정의 실현이 대한민국 정의를 회복시켜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미래,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표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헌법상 사법부라고 하면은 좁게는 법원을 의미합니다만 넓게 보면 검찰, 헌법재판소,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사법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3부 중에 입법부,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행정부, 주장인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또 잘못하면 선거에서 심판하기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을 포함해서 방위의 사법부는 우리 국민이 선출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권자가 국민인데 선출하지도 않고 또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죠. 이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사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해석하고 또 사람을 징역 보낼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남의 재산 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특히 87년 6월 민주항쟁 전에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독재 권력이 있었어요. 판사들한테 정보부가 형량을 제시한다든지 검찰 수사도 다 정보기관들이 이럭저럭 간섭하고 군림하는. 그런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그런 그 법원 위에 또 검찰 위에 군림하는 정보기관들이 제자리로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법부는 민주화의 무임승차였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는데 사법부가 기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화의 최대의 수혜자는 우리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재판 또 헌재 결정 뭐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하고 또 국회나 대통령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툭하면 여야 간의 쟁투, 분쟁이 생기면 이걸 법원으로 보냅니다. 검찰에 고발합니다. 또 헌재에 보냅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지금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사법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하는 사법부의 그 권위, 그 권한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야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주권자인 국민이 뭘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국민이 모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법 집행의 공정성이 없어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의 이제 사례 발표로 피해 사례 발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장이 사실 헌법이 정한 그 국가 기관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 중대 범죄 행위지요. 그런데 판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에 개입한 것은 맞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성공한 선거 부정은 처벌할 수 없다. 옛날도 아니죠. 그 80년대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이 결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뒤집혔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해서 처벌했던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뒤집힌 것이죠. 억울하게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표적으로 1975년에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74년 1년 전에 이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있었어요. 그걸 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민청학년 사건이다. 저도 거기에 가담해서 붙들려가 서대문 구치소에 가서 구속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 학생 데모 위에 인혁당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리고 인혁당 위에 맨 꼭대기에 대표는 누가 있냐면 김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김일성 지시를 받고 시위를 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주모자인 학생 대표 한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몇 달 만에 풀려났죠. 그런데 그 인혁당이라고 하는 분은 8분 모두 판결과 함께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집행을 했어요. 사형을 집행한 거죠. 전 세계 양심 있는 법조인들이 사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만행이다,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면서 무슨 권위와 권한으로 사람을 사형을 언도하고 권력의 그 하수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인명을 빼앗아버린 그런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법부는 한 번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죄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국민 위에 아주 근엄한 얼굴로 국민들을 범죄자들을 징역을 보내거나 또 재산관계를 분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고 과연 당신들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가, 당신들은 선출되었는가 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뽑은 권력,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히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강해져야 하고 또 의회를 매개하는 정당이 강해져야 합니다. 정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살아있을 때 이런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당은 불신의 대상입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치와 정당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정당이 약화되면 누가 바로합니까? 누가 세집니까? 언론이 세집니다. 검찰이 세집니다. 재벌이 세집니다. 기득권이 세집니다. 사법부가 세집니다. 근데 다들 기자를 국민이 뽑았나요? 판사를 국민이 뽑았나요? 검사를 국민이 뽑았나요? 그분들은 주권자가 권력을 주지 않은 그런 위임받지 않은 그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치, 건강한 정당, 튼튼한 이 정당이 결국 이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미국 정치학계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제왕적 사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래도 언론이 살아있고 그래도 미국은 시민사회의 힘이 강하고 또 미국은 양원제 또는 의회의 정당의 힘이 강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의회와 정당의 힘도 미약하고 언론도 강자의 편에 있는 언론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런 비극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한국 사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 모색, 이 토론회에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자, 특별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해주신 정동영 의장님에게 우리 따뜻한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사법구현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법정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2시간 가까이 토론하고 여러분 질문도 받고 그리고 피해 사례와 주제 발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 참석해 주신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악수도 하시고 자, 법원에 경종을 울리기를 희망합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당청자님들께 질문하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편의상 사전에 질문지를 작성하셔서 조솔 사무총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선택된 질문은 사회자가 대신 질문하고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피해 발표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제자는 연도음 정의사법구현단 대표께서 15분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계시는 연도음 대표 소개해 드립니다. 오재영 박사일보 국회의장님, 박사님이시죠? 무슨 박사님이시죠? 네. 재무학 박사입니다. 네, 재무학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권호성 정치학 박사이시고 민주제연구소 소장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상경 정치평론가 정치학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유일한 여성 토론자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성들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권모 행정학 박사 정의연대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병 박사께서 많은 방송에 출연하시는 방송인이신데 이 자리를 3시 30분에 자리를 다음 방송 스케줄 때문에 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박상병 박사의 토론을 먼저 들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상병 박사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사례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바깥에 방송을 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에 대해서 눈을 크게 떠고 보이지 않으면 너네들은 허성만 곳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지만 방송에서도 저는 태어나고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만인, 딱 10,000명만 평등하다고 얘기합니다. 딱 10,000명. 우리 사회 곳곳에 외형교 오르는 민주화가 겉으로는 부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패했는지 이번에 세월을 보면서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파헤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죽는 사람은 불쌍한 것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불쌍할 뿐입니다.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3번 피해 사례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시간만 있을까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통곡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애기 없어서, 주변에 아는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통곡하고 그냥 운명처럼 살아가고 얼마나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국회에서도 사법개혁을 수없이 외친다마는 제대로 합니까? 세월호 진상조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 쓰고 있습니다마는 좀 제대로 됩니까? 앞으로 잘 될까요? 정말 맞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오늘 주제가 사법적인 일입니다. 정말로 귀한 자리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발자하시는 분들 표사를 듣고 뭔가 조언을 말씀드릴 텐데 사전에 제가 자리를 했을 때 간단한 제 소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정의의 기본 핵심은 뭐냐면 일단 검찰 권력을 중립화시켜야 됩니다. 모든 사건을 여기서 시작합니다. 검찰 권력은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검찰은 국민한테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검찰의 눈앞에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국민들은 우리 사법체계의 수호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찰은 국민 앞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검찰 권력을 중립화, 공정성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이 땅의 사법체계는 누가 외치더라도 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검사들이 승승장구해서 바깥에 나와서 큰 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관여우입니다. 말이 정관여우니 그 정관여우에 얼마나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겠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감옥에도 풀어나오고 오히려 고사한 사람이 피해를 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무슨 사법정의를 얘기합니까? 돈만 있으면 정관여우 씁니다. 1년에 100억 버는 정관여우 변호사들 수두룩합니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 출세해서 왜 대법관입니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 혹시 한번 써보셨나요? 대법관 출신 변호사? 누가 그들을 씁니까? 이 땅에 총자원, 총권력이 그들을 변호사로 씁니다. 누가 이깁니까? 그 자리에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거 바꾸자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앞에 사법의 정의는 이미 시작됩니다. 세 번째, 요즘 간피와 간피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곳곳에 간피가 있습니다. 이번에 해군도 간피입니다. 그 배 하나만 통용하면 맞는데 무슨 비가 그렇게 많습니다. 간피입니다. 해피입니다. 근데 이 관폐, 해피아 위에 법피아가 있는 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법피아를 띄지 않는 관폐아는 힘이 없습니다. 다 법피아가 있습니다. 모든 기득권 세력, 특권의 반칙의 그 위에는 법피아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우리 시대에 그들만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 우리는 사법정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앞서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가는 곳마다 대학에서도 강연에서도 방송에서도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번 집은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설사 이 전화로 수많은 압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고 또 저 자신이 다시 또 함께 이 암울한 1%만의 세상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죽고 특권과 반칙이 관철한 세상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오늘 도전을 해주시고 먼저 제가 미스카에 대해 정말 죄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메신저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서 거창하고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토론회보다 강연회가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강렬하고 여러분들의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시간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자리를 이속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혹시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곳을 향해서 오시도록 문자와 그리고 전화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토론 주제에 관해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조솔 사무총장에게 질문 내용을 먼저 접수해 주시면 선택된 질문에 대해서는 채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 주제 정의사역사법구연단 연도훈 대표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사법피해를 안 당한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사법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정말 억울합니다. 근데 그 억울한 걸 어디다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아까 나오셔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 듣기에는 한 말을 또 한 것 같고 또 한 것 같고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가슴속에 꽉 맺힌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사법적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발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법부정은 지금 사회 전체 모든 분야의 부정부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교육이든지 뭐 정치, 경제 뭐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그 전체 이제 우리가 수사부터 부정이 시작되는데 제가 수사부장에서 잠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바꿔서 사건을 조장합니다. 고소인의 고소사실을 무시하고 피고소인의 진술을 위주로 조사한다. 이거 원래는 사실 고소하게 되면 고소인의 조사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고소인을 위주로 조사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 그 피고소인의 무죄를 이제 대변해 주는 거죠. 피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에 맞춰 수사 결과를 만들고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한다. 고소인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고소를 했으나 검찰은 피고소인의 무죄를 대변한다. 고소인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게 하며 피고소인의 범죄를 은폐한다. 범죄를 은폐해주는 조건으로 사례비 및 향응이 검사에게 제공된다. 피해 상태와 범죄 급여에 따라 사례비가 정해진다. 근데 이런 거를 방고나 재항고 뭐 제도 신청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잘못된 수사는 그 위까지 전부 같은 검사 동일체라고 해갖고 이 사건의 결과는 똑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이 피해본 그 피해자들은 절대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난 재판 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형량을 줄여주거나 집행유예를 풀어줄지 무죄를 만들어준다. 이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이 제공된다. 돈이 적고 많음에 따라 죄의 유무 및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증인의 증언 및 증거자로도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판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민사재판소는 사실적 심리를 하지 않거나 결정적 증거를 배척시킨다. 검은 것은 시다고 판단하고 중요한 증거를 판사 마음대로 처리시킨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법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집행돼야 되는데 판사가 그 자기 이 헌법 103조에 보면 판사의 독립적 재량이 있습니다. 그 재량 판단을 이용을 해서 자기 막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재판을 부정하게 만드는 요건 중에는 사건 담당 판사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학연, 지연, 사법 관련 인맥을 살펴보고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청탁받은 판 검사들은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 판사를 매수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청탁한다. 판사를 일단 매수하게 되죠. 관련된 판사를, 판사와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지원장도 윗선을 매수해 청탁한다. 이것은 그 윗선의 그 아래 검사나 판사들한테 윗선이 지시를 하게 되면 거의 다 따르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꼼짝 말하죠. 청탁이 통하지 않는 판사는 사건에서 배제시키거나 사건을 청탁이 가능한 판검사로 교체한다. 이게 보면은 저희가 그 사건을 갖다 청탁을 했지 않습니까? 윗선인들. 근데 어떤 판사들은 아주 고지식한 판사들은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청탁 아무리 해도 안 통합니다. 그 사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판사들은 재판을 고의적으로다가 그 판사한테 끌게 만듭니다. 그 판사가 하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인사이동 때 2월 달에 판사들이 인사이동 하는데 그때 그 판사를 교체시켜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다가 수사는 청탁받은 자의 의도대로 수사를 진행한다. 이 수사 청탁을 받은 자의 의도대로 진행한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맞춰서 피고소인,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의도대로 맞춰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거죠. 재판을 청탁자가 요구대로 결정하기 위해 재판을 편파적으로나 사실적 심의를 하지 않는다. 재판 수사에 관련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도 증거 대책을 하지 않는다. 지역 형판 항검들은 학연, 지역 등의 청탁의 본을 만들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우리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서로 학교 선후배 뭐 이런 걸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왕따될 수가 없으니까 청탁이 들어오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국민들은 일단 이런 사람들의 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안 걸려서 그렇지 딱 걸렸다 그러면 이 사실을 금방 깨닫습니다. 부정재판, 부정수사에 대한 대부분 대검찰청의 진정처리 방향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검찰청의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의 부정수사와 재판에 대한 진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그게 시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정재판, 부정수사는 아무리 우리가 대검찰청, 대법원에 시정 요구를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법원은 이 판사의 헌법 103조에 있는 독립적 권한만 갖고 재량을 때문에 독립적 권한에 대한 판단 재량을 침해한다고 하고 안 된다는 것이고 이 검사한테 우리가 그 대검찰청에 검사 진정을 내게 되면은 그 검사 진정을 받은 검사한테 사건을 갖다 줍니다.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가 나쁘다고 그랬는데 이 검사가 나쁘니까 처벌해 주세요. 부당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처벌해 주세요. 요구를 했는데 그 검사한테 갖다 주니 그 검사 사건을 진정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 나가고 들어다가 네가 날 진정을 했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 현실입니다. 헌법 103조 법관의 양심의 기준이 없다. 이 법관의 양심에 도대체 기준이 없어요. 도둑놈 신고도 법관의 양심이고 뭐 강도 신고도 법관의 양심입니다. 이게 법률에 의한 원칙, 상식을 벗어난 판단을 해도 법관의 그 책임을 놓을 수 없다면 법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을 받은 국민들은 구제할 길이 없는 겁니다. 구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실제 대한민국 공무기가 어느 곳에서도 부당한 재판과 부당한 수사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해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당해보세요. 이거 당해보면 아주 정말 머리가 끝까지 솟습니다. 부정재판과 부정수사가 개인과 국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의 처벌이 되지 않아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 도둑놈은 처벌을 해야 다음에 죄를 안 짓 거니까. 근데 이 도둑놈은 처벌하는 거 풀어주니까 이게 또 나와가지고 다시 돈만 있으면 또 풀려나온다고 하니까 또 죄를 저지르고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항상 범죄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비용 손실이 상당히 크다. 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이 변호사 선임해야죠. 재판의 소송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재판도 못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또 이 능력 있는 정관이고 변호사를 사게 되면은 전화 통화 부탁하는데 3천만 원 막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무죄 만들어주는데 2억, 뭐 집행유예를 풀어주면 1억 이렇게 해서 아주 이 판검사들이 범죄를 가지고 서로 흥정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억울한 피해자는 이 가정이 파탄나고 정신병자가 되거나 법원 검찰 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범죄자가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이 피해 재판을 한 5, 6년 이상 하게 되면 전부 가정이 다 깨집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소송비용 내야지 뭐야지. 이거는 정말 우리 이 살인자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이 사법부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한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법원 주의를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배운 게 여태껏 이 사람들은 판검사 될 것도 아닌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판검사가 될 만큼 변호사에 대해서 그걸 배우고 있어요. 아, 목소리가 크다고 좀 줄여달라고 그래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큰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아야 할 법률을 배워가면서 판검사한테 당연히 정당하게 수사 재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배우지도 않은 법률을 배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검사의 불법행위 이제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만약 기업에서 1,000억 원의 불법을 부당 이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부당 이득을 취득했는데 그 1,000억 원 중에 100억 원만 변호사한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냥 죄가 안 되거나 그냥 가볍게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0억을 받은 변호사는 또 한 10억만 판검사한테 주게 되면은 또 아주 자동으로 해결해줘요. 그럼 이 국민들 상대로 부당이득을 900억이나 1,000억이나 챙긴 사람이 100억 가지고 해결을 하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900억 원의 이득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그 범죄, 그 사법에 대한 부정고리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남의 회사를 타인이, 자기 회사가 아닌 것 타인이 회사를 뺏으려면 아는 판검사들하고 검사한테 짜가지고서 그 돈 좀 주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저 회사 내 걸로 좀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주식이나 조금 연관만 돼 있으면 거기에 주식 같은 거나 조금 그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으면은 그걸 빌미로 해서 회사 대표이사를 횡령으로 고소를 합니다. 횡령으로 고소하는 순간에 바로 검사가 바로 갖다 그 사람을 갖다가 횡령으로 뒤집어 씌워갖고 구속을 시켜버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그 회사를 넘어갑니다. 저항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일단 남의 회사 뺏은 사람은 수백억, 수십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매달 거기서 1억, 2억씩 그 순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 1, 2천만 원은 사실 그 판검사들의 매달 상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바로 또 우리 나라의 부정 사법 사례입니다. 이익관의 사소한 다툼, 그 경미한 사건, 우리 옛날 같았으면 그냥 경찰서 가게 되면 파출소 나가게 되면 훈방을 해도 끝나는 사건인데 이걸 갖다 요즘은 전부 사법 처리합니다. 뭐 멱살만 잡아도 사법 처리해요. 그럼 뭐냐? 결국은 사법에 가게 되면 돌아가는 국민들은 변호사를 세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한테 헤어나지 못합니다. 개가 짖었다고, 개가 좀 떠들었다고 그걸 고소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그걸 경찰들이 적당하게 해서 그냥 화해시켜서 보내면 되는데 그걸 사건을 만들어갖고 검찰한테 기소시키고 검사는 또 기소시켜갖고 재판을 넘어가고 이런 게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 대법원에 이번에 상고심 법원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상고심 법원을 만든다. 부정 판례를 처벌하고 부정 재판을 해소하게 되면은 저희 지금 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재판비가 50%가 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건의 고소가 잘못된 것이 지금 70건, 100건의 소송 재판, 고소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송을 만드는가 고소를 만들어가지고 법조인들끼리 나눠먹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사법적인 실천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판사검사 처벌 개헌 설립을 추진하여 국가비 국민의 직접 처벌할 수 있게 한다. 부정수사, 부정재판에 대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한다. 학연, 지연, 사법인맥을 통한 청탁을 근절시킨다. 판사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을 보장하고 변호사를 못하게 한다. 정관예우를 철저히 차단시키고 정관예우로 인한 부당한 수입은 가중처분 및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킨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요즘은 검사의 불기소 이유가 고소인이 고소한 사실하고 전혀 다르겠습니다. 항고 재정 시적 기각 사유를 고소 사실에 맞춰 분명하게 기장한다. 헌법 103조 판사의 독립적 양심의 범위를 법률적으로 제한시킨다. 부정재판 부정수사를 없애면 현재의 소송의 절반이 사라진다. 상고심 특례법을 철폐한다. 판결 내 판결 주문은 소송의 청구 취지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는 사법에 대한 부정을 막아야 합니다. 이게 뭐 일부만 제가 얘기했는데, 그다음 사법 부정에 따른 정신문화입니다. 이게 재판이 거짓이고 수사가 거짓이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가 거짓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전체 자체가 뭐가 사법에서 정당하게 우리는 최종적으로 사법권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분쟁이 발생한다든가 범죄가 발생하면. 근데 그걸 갖다가 범죄자 풀어주고 분쟁에 대해서 돈 많이 주는 놈을 손들어주고 그러는데 이 사회가 거짓된 사회에서 어떤 진실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엇보다도 이 사회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후손들, 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 부패한 사법부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재용 재무학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우연찮게 이렇게 사이버 국회에 의장으로 추대가 돼서 사회활동을 이렇게 처음 하게 됐습니다. 사이버 국회를 맡고 보니까 정치라는 것이 강론을박이 끊임없이 누구가 잘되고 못되고도 없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게 중심이 없어서 그렇구나. 저는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민족 정신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우리 민족 정신, 홍익 정신이 정치에 반영이 되어야만 정치가 바로 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민족단체와 역사단체를 많이 다니면서 교류를 하고 강의를 좀 아직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이 사법정의구현단 연회장을 만나고 보니까 저도 사법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건을 여러 가지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마침 발표를 했더니 저보고 사례 발표하지 말고 저나름대로 한번 이런 주제 발표를 하라 그래서 영광스럽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고를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이 사회, 대한민국의 사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무질서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교민이 한 교민이 글을 써서 올린 것을 봤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 한국은 비겁한 선장, 미친 정치, 고장난 나라, 무능한 정부, 한심한 언론, 온갖 탈북가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판검사 고위공무원 어느 한 곳이 썩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만연하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곡도 좀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 저는 공감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이 바로 서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피해 사례를 발표하기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은행에 30년, 증권 계통에 오래 있어서 증권에 사실은 전문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전투자 기법을 개발해가지고 저나름대로 아주 월 10%의 안전 수익을 내는 기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증권회사의 증권 거래 제도를 바꾸고 나니까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투자를 좀 더 할 수 있는 잘하는 친구가 없을까 하고 수소문을 하다가 이렇게 안전투자를 하겠다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제가 그냥 한 5천만 원을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도 확산시켜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맡겼는데 이 친구가 안전투자를 약속해놓고 불과 2달 만에 무려 60%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중간에 이익이 손실을 나고도 이익이 났다고 돈을 청구해가지고 또 돈을 배당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황당해서 검찰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를 갔더니 놀랍게 제가 피해자같이 조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방어하는 말을 했는데 상대편 말을 오히려 중심으로 계속 전면하면서 상대편은 문제가 없고 내가 문제가 있느냐고 계속 끌고 가서 나중에 추가 진술을 써서 저는 제 나름대로 충분히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다 보충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지났는데 나중에 통지가 날라오는데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 사람하고 해보니까 검찰에서는 제대로 좀 검토할 거다. 그 검찰에서 불러주기를 바랬는데 아무 소식 없더니 딱 날라온 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피의자가 자기를 변명하라고 열심히 나머지 자료를 가지고 자기 변명해는 자료를 냈으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견이 어떤가를 한 번 더 물어보고 거기에다 보충 의견을 받든지 보충 자료를 받아서 제 입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날려보낸 겁니다. 이거 도대체가 사법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마침 이렇게 해외자협이나 사법정의 실현 이 단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소송 사건의 거의 80% 이상이 정보 무혐의 처리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피해가 보상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될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범죄를 5명이 한 건이 기소가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 범죄자들은 재수 나쁘게 한통을 입은 적당히 어떻게 넘어가고 나머지는 끊임없이 사고를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검찰과 경찰의 행위는 저는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상대편의 제시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무침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회적인 관행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범죄를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바로 이 국정자료 조사에 의하면 경제사범의 거의 20% 정도만 기소가 되고 불구속 기소가 거의 다 말하면 증거불충분으로 철저뿐만 아니라 특히 구속 기소는 1.9%에 심하답니다. 우리는 사회활동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을 그냥 대충 넘어가고 또는 구속을 1.9%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회의 범죄를 키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공무원의 범죄율은 놀랍게도 기소율이 11%, 또 행정비행하면 8%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고 특히 수사당국의 직권남용에 의한 문제는 기소율이 놀랍게도 0.15%. 바로 사법부 자체가 자기 방어에 급급하다는. 그래서 이 더욱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사건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사범의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큰 기업체들은 다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런 개인 서민들은 사기와 지능적인 어떤 범죄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이 엄정한 처벌을 해야만 보호가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범죄를 엄정하게 규명하고 처벌해야만 제2, 제3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국가 권력을 집행하는 특권을 가진 집단이고, 이런 집단들이 부패와 부정에 엄정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더 많은 범죄 행위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봐주기식의 느긋한 법칙행은 바로 나라 전체를 부패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라가 바로 서려면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야 되고,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려면 작은 일이라도 법 집행을 엄격히 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공권력이 철저히 무시되고 거짓과 선동, 생떼와 욕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엄격한 법 집행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과 미국 그 교포가 일본의 법질서, 미국의 법질서를 얘기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법 집행이 엄격하고 개인은 질서와 예의를 잘 지킬까요? 법 집행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문화의 차이를 저는 봅니다. 과거 서구에는 총으로 결투를 하는 대결의 장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무례를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문화는 옛날에 사무라이 문화입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 가차없이 칼이 날아가서 목을 베는 것을 제가 쇼군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와 같이 남에게 무리하고 법을 저지르면 가차없는 처벌을 할 때 이 사회의 질서가 그리고 예절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사건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걸 일일이 다 처리할 수 없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고급 인력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고급 실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사기관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서민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줄 의무가 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인력 부족 이런 소리가 절대 안 오도록 획기적으로 인력을 보충하고, 두 번째로 저는 제의합니다. 사건이 유사한 사건들끼리 함께 뭉쳐서 우리가 변호사들을 엄정 선임해서 이 사건을 대응하면 이 사회의 많은 사건의 사기 사건이나 이 고소 사건이 잘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행형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행형제도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연 교도, 선도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오히려 범죄의 교육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도 행정이 각종 종교단체나 영성단체, 수행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육과 심리치료를 통해서 진정한 자기의 자신을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와 같은 조약하고 이와 같은 시책이 심리 분석이나 또는 재범률 등을 평가해서 행영지 간의 잘잘못을 가리고 우열을 가려서 철저하게 측정하고 관리되어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와 사회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질서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문과 물리중심의 대표이시고 행정학 박사이신 양건모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뭐 이 사법 관련해서 제가 뭐 소송을 걸거나 피해를 당한 적이 아직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지금 25년 이상 NGO 직장을 다니면서 뭐 NGO 활동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것 중에서 그래도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 권력 집단 중에 한 분류가 이제 의사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80년대 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환자들이 가면 먹다 남은 음식 만들어서 다시 죽 뿌려주고 그 다음에 전혀 내가 어떤 병인지 또 2,000원짜리를 거의 2만원씩 이렇게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의료인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 환자의 알 권리 그때는 전혀 막막했어요. 굉장히 근데 환자의 알 권리를 해가 알 권리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CT, MRI, 보험 적용 이런 것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거의 뭐 벽이었었는데요. 이제 그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가면 전부 처방전에다가 어떻게 뭐 하는 거 전부 다 써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시민단체랑 하고 또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CT, MRI, 보험 적용, 그러니까 거의 한 몇십만 원씩, 10만 원, 30만 원 하는 것들을 몇만 원씩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갖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앞이 막막하고 하지만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된다.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워낙 이렇게 굉장히 성격이 급하면서도 한편으로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이렇게 사례 발표해 주신 세 분 선생님하고 또 기조 발표하신 두 분 선생님께 너무 좋은 의견, 그 다음에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법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고 권력층은 입법, 사법, 행정, 언론까지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렸기는 했는데요. 받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렇게 너무나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권력 집단이 부패했을 때 이를 시정할 만한, 이를 개선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조 발제를 하면서 몇 가지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다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토론자니까 약간 이제 그 비판, 그러니까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부정 수사라든가 부정 재판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자. 그 다음에 파견, 지연, 사격 이런 인맥 청탁을 근절시키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제명시키자. 이런 어떤 안들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이렇게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과연 누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가 이제 하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이라든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구할 때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관심,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뭐 어떤 소송을 당했다든가 피해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 95명 정도는 돈을 벌거나 아니면 자기 가정이나 삶을 영위하는 데 시간을 투여하고 있고요. 특히 의료도 그렇지만 사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어서 굉장히 참여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법 정의를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떨어지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법에 관련해서 뭔가 피해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중심으로 서서 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제가 사법정의 문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 말고 일반 사람들까지 여기에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병원의 비리는요 아무도 몰라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법정의도 변호사라든가 검사가 해갖고 내부에서 청탁을 받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부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절대로 이 판사나 검사가 내부 고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제가 이제 행정학 박사이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 비리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비리가 저질렀는데도 그거를 내부 고발하면요. 내부 고발하는 사람이 배신자가 됩니다. 어느 부처를 가든 간에
근처를 가든 그 사람은 배신자가 되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하나는 아까 별도의 상위기관,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감시하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다 그냥 친인척이지 않습니까? 다 아까 말하자면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돈 청탁해갖고 그러니까 사법을 저기 감시하는 그 위에 기관이 또 부패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 발제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정부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모든 걸 결정할 때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참여시키게 반드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워낙 행정, 사법 전부 다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위원회는 거기에 시민단체라든가 공정한 전문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이나 검사는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번거롭잖아요.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다 해야 되는데 와서 뭐 감나와라 콩나와라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에 537개의 정부위원회가 있습니다. 537개 위원회가 있고 사법부에는 2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법부에 뭐 가석방심사위원회, 장애 법무자문위원회, 변호사 시험위원회, 사법심사위원회, 변호사 징계위원회 등등 2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 중에 하나가 사법부 소속의 위원회입니다. 공개도 잘 안 돼요. 법적으로 거기에 위원이 누가 있고 거기 다음에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법부는 굉장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2008년 1월 1일 날 국민들이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원래 취지가 목적의 사법의 단료주의라든가 아니면 폐쇄주의, 그 다음 비민주성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지금 도입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배심원들이 들어갔는데 유죄 무죄에 대해서는 배심원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검사가 꼭 이걸 갖다가 그 결정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은 굉장히 달라요. 영국하고 미국에는 그대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검사나 판사들도 별로 싫어하는데 이걸 해놨더니 국민들도 별로 참여율이 적어요. 그래서 신청률이 지금 현재 5.2%, 실제로 해야 되는 거에 5.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청하는 것, 철회나 배제율도 높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제가 초기에 말한 것처럼 저는 아까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검사나 변호사를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들어가갖고 실제로 권력,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국민재판 이런 제도를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한 걸 봤더니요. 들어갔던 배심원들, 국민들이 전혀 법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검사, 판사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91%가 합치가 되는 거예요. 또 일반 국민들이 들어갔을 때도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국민들을 조금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시킨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직접 그 어떤 전문성을 키우거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훈련만 된다라고 하면 영국 정도의 굉장히 권한들이 국민들의 권한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부위원회에 좀 이렇게 여기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사법 관련 시민단체에서 거기에다가 하여튼 대표나 간부들을 반드시 참여시킬 수 있다라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정부의 사법부라든가 이런 데 중요 결정하는 부분에 들어가게끔 계속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다가 계속 공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해갖고 공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정부기관 하나를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죠. 뭐 KBS를 잡든, 뭐 대법원장을 잡든, 사법부를 잡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잡아서 국민들이 그 어떤 감시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제안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시켜서 법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배심원도 교육시키고 들어갔을 때 결정사항이 실제로 어떤 실행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면서 너무나 법조항 문구들이 좀 일반 사람이 들을 때는 문구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순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IT 기조발제라든가 사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시간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시간들을 잘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사전에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정치학 박사이시고 그리고 민주제 연구 소장이신 권호성 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들은 전문성과 학자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좀 아까 양 박사님께서는 현실적인 처방에 필요한 얘기를 하셨고 저는 민주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살면서 2번의 사법소송을 해봤어요. 판결문 없이 2번 다 이겼습니다. 한 번은 어렵다는 대학자들하고 해서 이겼고 또 한 번은 의료 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때는 법무사만 가지고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마 판결문을 요구하는 것까지 제가 했다면 저는 졌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 사법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도 그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전관여와 관계된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사법제도는 사실 아까 이제 우리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제도 자체가 권위주의 제도입니다. 특히 검사의 경우에는 획일적인 간일성 제도죠. 그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검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바로 직보전화가 내려오고 자기가 바로 보고를 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죠. 또 이제 우리 국민 전체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탄생 때부터 민주국가로 탄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가치, 철학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받아 보신 적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개헌 얘기가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빼고 얘기를 해요. 다들.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입니다.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인 누구도 그 얘기 안 해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제일 먼저 없앤 것이 양원제 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만들면서 사법부를 분리시켜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없앤 것이 양원제 의회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헌재를 알아버렸죠. 그 다음에 더 나쁘게 통일정면을 만들어서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니고 민주화 과정에 있는 국가입니다. 또 이 모든 제도는 권위주의적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민주적인 걸 원하는데 제도는 권위주의 제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제도만 해도 그렇죠. 판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판검사 수에서는 인구배를 똑같이 놓고 봤을 때 서너 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가 훨씬 많습니다. 변호사 수 차이로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5배에서 2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인구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형편무일지경의 상태에서 민주적인 정의를 구하겠다? 면목 보호죠. 지금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 나라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짓 안 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가? 이거 계산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지금 사법부 판검사들이 월급만 받아가지고 자기들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월급만 받아가지고 집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애들 과외 시키는데 고3도 두고 어쩌고 하면은 과외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 너무 넘게 나갑니다. 그게 월급까지 가능합니까? 부정하나라. 지금도 우리 이제 사법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 외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게 양형기준이라든지 뭐 이게 아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민형사회 배심원이 참여를 합니다. 또 전관 변호사 그렇게 하면은요 변호사협회가 나서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봉급은 물론 많이 줍니다. 판사들 봉급 많이 줘요. 그래야 그런 이상한 짓을 덜 할 테니까. 네. 일본도 그 법관 그 보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대기업 이사가 받는 봉급의 2배 정도를 판사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판사나 검사 수가 비슷합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죠. 하지만 전관료가 덜 나오는 이유는 임금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 모국이었던 일본의 사업체계를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지금도 그 양형기준이라든지 용어가 대부분 인정됐었던 게 대부분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아는 사람이 파산을 당해서 그 문장을 제가 읽어보니까 아, 저 박사입니다. 저 많이 알아요. 이해하기 힘들어. 이걸 하지 말자는 건지 했다는 건지 표현법을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또 툭 하면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일반 서민들한테 쪽지를 막 내려보내죠. 법원에서. 받으면 다 놀랍니다. 아니 그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상식적인 교육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 대표님이나 우리 이제 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인지되어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원에 가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말한 그 말에 근거 있어? 증거 대봐. 논문 자료 들이대봐. 누가 언제 말했어? 당신 이거 무고야.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그대로 그 답입니다. 모든 국민은 다 그걸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그 법원에만 가면 당신은 엉터리 글을 쓰고 있는 거고 당신은 무고를 한 거고 불법을 한 거고 증거를 훼손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하에서 지금 사법제도를 보세요. 헌재 나눠져 있죠. 대법원이 있는데 그 명령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정치권과 행정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 임명 동의 누가 합니까? 추천 누가 합니까? 다 국회에서 하고 대통령이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어떻게 독립될 수 있겠어요? 독립되지 못한 사법부에서 어떻게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 행정 권력으로부터 사법부가 독립이 돼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검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해서 검사장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좀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정치검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잘리는데. 이런 논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스스로가 우리나라는 제도가 다 권위주의적인 제도구나.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려면 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 바꾸는 쪽으로 솔선해서 나서시고 도장 찍고 행동하시고 누구한테라도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법정의 실현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해 주십시오 하는 메모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맞춰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토론자들 그리고 주제 발표를 들으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입니다. 이 토론의 의미는 방청객 여러분들의 귀중한 소리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접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총장님 접수된 내용들이 있나요? 네. 자, 막간을 통해서 주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모든 분들에게 우리 환영과 감사의 박수 한번 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용인하게 되면 점점 더 커진다. 잠깐만. 네. 예. 질문을 약간 오해하시고 있는데 네. 사형제도는 질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사소한 사소하다 그러면 이런 사법적인 많은 고발 고소가 일본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 혹시 아시죠? 우리나라 고소 고발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무례라든지 무질서라는 것이 일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선으로 보건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무질서한데 그것을 잡는 것은 저는 이제 바로 사법제도를 적은 일이라도 좀 명쾌하게 잘잘못을 가려줘야 사회가 질서가 잡힌다. 다만 그 두 나라의 다른 나라와 형편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런 질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옛날의 과거에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 든 것이고 우리는 거기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질서, 법적인 부분을 명쾌하게 잘잘못을 가려줌으로써 지금 여기 나오듯이 사기 사건을 10%밖에 기소가 안 된다. 90%는 사기가 무혐의로 다 풀린다는 것을 좀 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사회를 규명하자면서 제2, 제3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질문자가 30초 말하고 답변자가 3분, 5분 답변하는 통영을 직선제를 하든 뭘 직선제를 하든 사실 인간의 양심만 제대로 박혀있다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누가 임명을 하든 사람의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선고를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꼭 검찰총장, 대법원장 전부 다 직선제를 뽑아야 된다는 말도 나오기는 하지만 우선 상권분립에 맞지 않는 대법원장만 저희가 직선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문화 회복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상당히 깊게 반성을 해야 되고 또 회복을 시켜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건모 박사님께 위원회 참여재판 법률 용어 등 질문 이해하셨죠? 네.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죠. 발제한 거 플러스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만으로는 사실 안 되지 않냐. 의식 전환이라든가 기득권 교체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야 되지. 전적으로 전 동의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나라 의식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행정학 공무원들 행정학 이렇게 대학 가르치다 보면은 사실 그 나라의 국민 의식 수준이 그 나라의 어떤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치인을 뽑는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연구 결과.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 의식 수준이 부패 수준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의 어떤 책임 의식, 시민의 의식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다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법부가 너무 권력이 세서 정말 너무 세갖고 이렇게 틀어가고 위에서 하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인 1정부기관, 1공공기관을 감시하니까 말하자면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이미 법으로 되어 있는 국민재판제도라든가 정부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일단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몰아나가는 한 부분, 그 다음에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전술적으로 한번 10년을 앞으로 10년을 놓고 가보자라고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유럽처럼
유럽은 1살 때부터 이미 부모와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 얘 나이에 맞게 1살, 3살, 5살, 7살 얘가 얼마만큼 책임감을 갖느냐가 항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나이에 정말 얘가 그 나이에 맞게 책임감, 자기가 정말 그 선장이 자기가 그 사람들을 구하는 그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나이에 맞는 그 책임감을 어떻게 부여해 줄까가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정말 일반 시민들이 공원에서 사람들이 물을 쓰면 그건 내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또 어떤 말하자면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조금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다 들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주제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조금 전에 그 배심 문제 개선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그 13일 날 국회 그 증인으로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특허 분쟁을 제가 12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 이번에 국감의 그 선정에 대해서 그 대기업과 같은 증인과 청구로 참석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증인으로 나왔던 뭐 다 언론에 알려 있어요. 서울텔레콤 치시면 지금 엄청난 인터뷰 떴습니다. 아마 국회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장시간 제가 이제 그 가감하게 어필하면은 뭐 10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 국회의원들이 제 말에 저지를 하지 않았느냐? 제가 억울함을 분통을 터뜨리기 때문에 와 닿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께서 제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방송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우리 사건은 워낙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 따뜻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너무 부패해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 내가 어제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부를 신뢰를 못한다. 대기업의 하수 역할을 하는 그 집단을 내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 만약 이 얘기를 대기업들이 와서 국회에서 했다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떳떳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날짜를 조작해놓고 특허는 침해하면서 보이나 고선 날짜 지났다.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길게 말씀드리는데요. 질문을. 그 배심원제 제도가 제가 특허 분쟁을 해서 느낀 거는 사법부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허 분쟁 시 특허는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고 분쟁이요.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 문제를 도입하자. 이 판검사들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기술 분야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막지 않으면 국가 미래가 없다. 지금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지도 계속 하는데 기술 보호는 국가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거지 어느 개인을 특정을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토론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걸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배심 문제를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가, 전자, 물리, 화학, 논리, 나노 뭐 다양하게 기술은 발전하는데 이 사법부는 아주 실질적으로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만 모르니까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양심 가치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 문제 도입이 절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먼저 발표자 사법의 일꾼인 재판관과 그리고 기소독점주의를 독점하고 있는 검사가 정치검사, 정치판사의 기능에 정치에 자유롭지 못해서 진급과 자기의 문제들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높은 쪽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사의 문제들은 정치권이 이권에 너무 앞장서 있고 국민 권익 신장을 내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학 박사이신 권호성 박사께 제가 간결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사법의 문제 중 정치 문제에 대해서 간결하게 한번 결론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인데 제가 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만 20년 넘게 이걸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분야별의 법을 다 갖고 있지만 특히 정치 분야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정치는 제도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원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제도입니다. 의회를 양원제로 제도만 바꾸면 오토매틱으로 사법이고 행정부고 다 바뀝니다. 상원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하는 것은 신양원제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비례대표 의원을 무소속 국민상원으로 만들면 그 수만큼 인원 안 늘고 돈도 안 나가고 대통령 행포 못하고 의회 안정되고 사법도 독립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피해 사례 발표, 토론자, 주제 발표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방청석에서 진지한 토론을 경청해 주신 방청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같이 하신 모든 분들 남날의 행운과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법 집행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솔선수범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해 주시기를 강하게 요구하며 당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시며 이어지는 에카스 박창기 대표님 강연을 통해 여러분 신선한 충격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와 함께 사법정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